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발전이 있었고 그 발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어떤 신나는 시절이 있었냐면 막 인텔에서 그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초등학교 때 막 386, 486, 586, 펜티엄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나날이 막 프로세서들이 막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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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막 신나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혁신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21세기 이제 그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 혁명도 있었고요. 그래서 점점 프로세스들이 작아지고 효율적이 되고 이제 강력해지면서 이제는 이제 그냥 노트북에서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일들도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론은 의외로 되게 옛날 거예요. 이 신경망 이론 자체는 의외로 80년대, 90년대의 이론들을 이제 쓰고 있고, 정말 최신의 이론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약간 보조적인 것들이고, 물론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은 최신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2020년대에 가까운 최신의 이론인데, 챗 GPT 이런 것들, 지금에서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사실 이론은 5년 앞섰습니다. 2017년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론이 이제 5년 앞섰고요. 그래서 그 최신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막 이렇게 그 보시고 공부하실 때 너무 방향이 다양하고 뭐 이런 그 또 너무 빨리 변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 나머지는 그냥 기법일 뿐이고 그 근본적인 이론들 자체는 5년에서 10년 범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가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작년 12월 혹시 그 유튜브 동영상을 유심히 보셨다면 그 구글의 그 제미니라고 하는 모형이 이제 발표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어떤가요? 아무 소식이 안 들려요. 그죠? 그래갖고 뭐 그 발표가 뭐 사기였다, 과도한 홍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GPT를 뭐 씹어 먹었다는 둥, 막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챗GPT가 조용히 그냥 강자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뭐 챗GPT가 더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뭐 저도 그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된다고? 근데 그런 이론이 없는데 지금 그 정도 급이 안 되는데라고 이제 생각하고 되게 놀라면서 봤었는데, 뭐 역시 구글이라서 했나 싶었는데 역시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 최근 1월에 그거 보셨나요? 그 CES에서 그 빨래 개주는 막 로봇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그 뒷이야기를 보시면 사람이 뒤에서 그 동작을 이렇게 일일이 학습을 시키는 엄청난 노가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딥러닝의 그 최신의 수준이 그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막 그 음식물 찌꺼기에 묻어 있는 이런 그릇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깨끗이 정리해서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로봇이 불가능해요. 지금 그 저수준의 그 노동인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챗GPT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나왔다고 해도 무슨 AGI 얘기하잖아요. 일반 인공지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쪽 업계 사람들은 5년 남았대요. 근데 5년 전에도 5년 남았대. 10년 전에도 5년 남았대. 지금도 5년 남았대요. 근데 그 제 생각에는 안 될 겁니다. 왜냐면 그런 이론이 없어요. 만약에 그게 될 것 같으면 이론이 5년 전에 이제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산업계에서 야 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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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챗GPT도 이거는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 2018년, 2019년에 GPT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버트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사실은 이게 그 인공지능 쪽에서는 굉장히 그 흥미로운 그런 흐름들 자체가 이미 이제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쫓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 그 챗 GPT가 여기 이제
2022년 이제 후반에 이제 나왔는데, 근데 2017년에 이미 트랜스포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요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 2018년에 뭐 버트가 나오고, 이때 이제 GPT-1도 이때 나왔거든요. 버트가 2019년에 나왔나? 뭐 하여튼 이제 그런데,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생성형 텍스트가 되는데 이미 이제 그때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규모를 더 늘리고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이런 데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있는 거 싹 다 긁어야 되니까 3천억 건 모아야 되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프로세싱 용량을 어디서 이제 빌려 와야 되고, 이제 사든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이거는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2017년 이후에 이미 이제 확인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이제 새로운 이론이, 저런 그 근본적인 새로운 이론이 이제 그 지난 5년간 있었냐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이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빨리 변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뉴스의 어떤 잡음 속에서 그 살펴보면, 이런 이론의 틀을 가지고 계시면 결국 현재 신경망은 역전파를 통해서 그냥 계산을, 손실을 이제 계산을 수행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신경망의 구성 자체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마지막 시간에 논의드릴 그 합성곱 신경망이라 불리는 CNN은 언제 나왔냐면, 요 90년대 후반에 나왔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나왔고, RNN도 이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20세기의 기술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딥러닝의 지금 현재 주요한 방향성은 20세기의 이론을 21세기의 하드웨어와 데이터로서 효과를 발휘한다 라고 말해도 많은 경우에는 통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는 부분도 이제 꽤 많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바라보신다면은, 이거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막 그 뉴스에 반응하시기보다는 이제 저런 큰 틀에서 이제 반응하고, 뉴스들은 그냥 그 저기에 이제 파생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면 아마 관점을 가지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제 다음 내용들을 이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최적화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이제 6.2절의 이제 가중치 초기 값인데, 이게 그 지난 10년간 별로 큰 흥미로운 점이 없다가 또 최근에 한번 또 뭐가 나와서 약간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잘 안 건드리는 편이에요. 요 가중치 초기 값은 이제 잘 안 건드리는 편이어서 그 너무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중치 초기 값을 설정하는 게 이제 참고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지난 10년을 2015년 이후로 이제 거의 1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2010년부터 이제 2023년의 이제 범위에서 요 가중치 초기 값과 관련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약간 그 자잘한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좀 큼직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 대신에 렐루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뀐 것은 좀 큼직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미 이제 2010년에 이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드디어 모형에 조금 손을 이제 대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요.
요 get 모델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액티베이션을 그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를 이제 시그모이드로 이제 사용해 왔는데 2010년 이후에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이미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제 그 액티베이션 명칭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렐루 1번. 의미를 이제 이걸 안 바꿔줘도 오류가 나진 않지만요. 렐루 2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렐루로 바꿨을 때 그 더 빠르고 더 이제 같은 에폭에서 더 잘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패션 랩리스트로 이제 내려와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담을 쓰기로 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get 모델을 수행하는데 이 활성화 함수가 이제 렐루로 이제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아담이 더 빠르게 학습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0초 내외로 이제 기다리면은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보시면 이 시그모이드에서 렐루로 이렇게 이제 갔을 때 그 요 시그모이드가 제 기억으로는 0.3 정도였는데 그 0.26 정도로 손실이 내려가면서 렐루로 바꾸니까는 이제 일부 이익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90%에 육박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험했던 것 중에서 90%가 제일 좋은 값 중에 값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적화 기법도 좋은 걸로 설정하고 활성화 함수도 렐루로 바꾸니까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렐루로 바꿔야 되는 것은 이제는 이제 10년 이상 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렐루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좀 소개를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학계의 시간으로는 상대적으로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1년까지도 1960년대부터 적용되던 시그모이드가 신경망 은닉층 활성화에 기본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선형 정류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Rectified Linear Unit, 줄여서 렐루로 부르는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렐루는 입력값이 양수인 경우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보다 최적화 연산에 훨씬 유리합니다. 완전한 항등함수는 비선형 함수가 아니지만 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0으로 출력하는 렐루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따라서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렐루의 발명의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신경생물학의 발견과 발전에서 많은 통찰을 얻습니다. 애초에 인공지능이 1940년대 전자두뇌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었고 여전히 두뇌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면서 인공지능도 같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렐루입니다. 생물학적 뉴런을 관찰했을 때 생물학적 뉴런들은 특정한 입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활성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신경생물학에서 이러한 발견을 보고하자 인공지능 쪽에서 렐루와 같은 수학 모델로 신경망 은닉층을 활성화했을 때 놀랍게도 더욱 좋은 결과들을 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고무되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렐루는 2011년 이후 시그모이드를 대체하는 기본 은닉층 활성화 함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시그모이드는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처음에 우리가 시그모이드를 관찰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 시그모이드를 멀리서 쭉 바라보면 거의 계산함수적인 느낌이 나요. 그죠?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뭐 시그모이드 이런 것들이 거의 계산함수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멀리서 쭉 바라보면. 그러면 계산함수의 문제가 뭐냐면 요 중앙 부분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부분들은 경사가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도 계산함수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중앙 부분만 경사가 있어요. 근데 경사 하강을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을 해야 된다면 경사 값이 0이 아닌 구간을 가지고서 이게 갱신이 될 건데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요 중앙 부분을 제외하고서 무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한대의 대부분이 경사가 없어요.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의 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왜 썼어? 뭐 그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엄청난 기회가 많았는데 이거 왜 썼어? 라고 하면 그 일단 이제 되기는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시그모이드가 미분이 가능합니다. 렐루는 이게 어려운 함수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그모이드보다 더 간단해요. 그냥 양수일 때는 그냥 값을 그냥 흘려보내주는 항등함수나 마찬가지고 근데 항등함수는 비선형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은닉층에서 사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음수일 때는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비선형 함수이긴 합니다. 근데 비선형인데 얘가 그 미분이 안 돼요. 여기서는 되는데 0 이하에서는 이제 미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방정식을 못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을 이제 받았는데 어차피 방정식으로 안 풀거든요. 어차피 경사 하강을 통해서 확률적 경사 하강을 통해서 이제 수행하니까 완전한 형태로 미분을 푸는 거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이후에 그 이때까지는 시그모이드와 같은 것들을 그냥 의심 없이 사용해 왔는데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지금 경사 하강을 하기에 경사가 그 이만큼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요만큼에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다 바다로 채워져 있어요. 그냥 여기서만 살아야 돼. 그럼 답답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그모이드는 그 이 나머지 구간들이 사실상 그 미분이 수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사실상 무한대의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이제 계산함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경사갱신 자체가 더디게 되거나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통찰합니다. 근데 렐루는 무한대의 절반의 경사가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시그모이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구간에서 경사 하강이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렐루를 적용했을 때 보시다시피 최적화가 이제 더 잘 수행된다. 더 빨리 수행된다. 제가 빨리라고 하는 것은 이 연산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산 속도가 아니고 그 같은 에폭에서 더 낮은 손실로 기인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에 렐루를 도입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 다시 테스트의 성능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적화를 수행했을 때 90점에 도달했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면
손실이 여전히 0.3 이상이고 애큐러시가 88에서 더 이상 오르지를 않고 있어서 과적합의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팔짝 뛰는 거죠. 아니 이거 왜 이래? 이 과적합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F폭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F폭을 이제 20번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적합이 심화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같이 끌고 올라가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95로 올라가고, 어, 시험 성능이 한 93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해주면 그건 좋은 건데,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번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데, 90점대를 이제 넘어서서 92%까지도 지금 이제 성능이 올라갔고, 손실이 0.2대까지 내려가 줬어요. 그러면 이제 F폭을 더 돌릴 이유가 있는 거죠. 적어도 최적화의 관점에서는. 근데 테스트 점수를 보면은 그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88에서 이제 사실상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훈련 성능은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시험 성능이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긋거나 오히려 더 이제 이렇게 거꾸로 타고 올라가 버리는 과적합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F폭을 더 증가시키는 것은 무의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신경망의 근본적인 설계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주제 7장의 합성곡 신경망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합성곡 신경망의 그 기본 원리를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합성곡 신경망이 왜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기본 논의를 열고요. 이것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복잡한 설계 패턴은 심화 과정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29페이지 7.2절에 합성곱 계층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해오던 완전 연결 계층이 과연 영상에 적합한가? 라고 하는 역시나 이제 근본적인 가정과 가설을 공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의 문제점은 형상이 무시된다 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옷이 있는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면 이거를 1차원짜리 벡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뭘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람직하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완전 연결 계층은 지금 88이라 하는 게 갑자기 굉장히 의아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걸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의 문제점을 논의 드리기 위해서 픽셀을 무작위로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장화같이 이제 보이는데요. 그죠? 근데 그 해당 이미지의 픽셀을 제가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섞어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요 왼쪽이 그 원래 원본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픽셀을 무작위로 이제 섞은 그런 상태로 이제 이미지를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시면 왼쪽에는 그뭐 이게 뭐 신발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손쉽게 알 수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랜덤하게 셔플을 해버린 이런 상태에서 이게 신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당연히 알 수 없죠, 우리는. 이게 야 이거 딱 보면 그 신발인데? 라고 하면은 뭐 눈이 무슨 뭐 QR코드 리더기 같은 거겠죠. 그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실험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픽셀 순서를 섞은 상태로 우리 현재 모형을 경험시켜줘도 우리 현재 모형은 예전하고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하시는 거는 위에서 그 모형을 이제 요 실험하는 부분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적화 기법을 고민하는 지점은 지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워주고 이전 계산 그래프도 정리해주고 모델은 이제 뭐 렐루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모델 핏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하십니다. X 트레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픽셀 순서를 이렇게 섞인 픽셀 순서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완전 연결의 입장에서는 왜? 어? 너 못해? 92% 수준의 성능을
여전히 이제 에폭 20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느낌이 싸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꾼 상태인데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런 거죠. 공간적 분포에는 분포가 정보를 담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요건 뭔가요? 3이죠. 그죠? 그러면 요건 뭔가요? 3인가요? 그러면 이건 뭔가요?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거를 다 같은 3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주 특수한 조건을 한정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 무조건 이 문자 내가 표시하는 것은 무조건 문자이고 회전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을 주지 않는 이상 이 네 가지 표기는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공간적 분포에 정보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데 이렇게 무작위로 섞는다든지 아니면은 1차원의 벡터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간적 분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보를 파괴하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연결 계층들은 공간적인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니까는 근본적인 영상 처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이 합성곱 신경망의 논의입니다. 완전 연결 계층의 문제점을 이미지에 대한 학습 상황을 가정해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특성별로 가중치를 학습하는 퍼셉트론들로 구성됩니다. 이미지에 대한 특성은 개별 픽셀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들은 각 픽셀별로 가중치를 할당하고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문제입니다. 왼쪽 상단의 첫 번째 픽셀을 x1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오른쪽 하단의 마지막 픽셀을 xn이라고 한다면 완전 연결 계층은 이 두 픽셀의 관계까지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픽셀은 너무 멀어서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강아지 얼굴 근처의 픽셀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체로 같은 색으로 표현되고 어떤 일정한 패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얼굴 근처의 픽셀들은 서로 무언가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강아지 얼굴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픽셀들은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연결 계층의 퍼셉트론들은 배경과 강아지 이미지의 픽셀들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 픽셀들의 관계를 어떻게든 표현한다고 해도 그러한 표현이 다른 개의 이미지에 대해 일반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 연결 계층에서 학습한 가중치들은 픽셀들이 약간만 달라져도 학습된 표현이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요 점에 대해서 이제 보강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완전 연결 계층이 요 X1하고 XN은 사실상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 완전 연결 계층은 X1하고 XN하고 Z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협력해서 뭔가 그 수치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얘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같은 공식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벌써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완전 연결 계층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공간적 분포를 정보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연결 계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의 경우 이미지의 픽셀을 무작위로 섞어도 원래 이미지와 동일하게 학습됩니다. 이미지가 표현하는 시각적인 정보는 공간적 분포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무작위로 섞인 픽셀은 그러한 공간적 분포의 정보가 상실됩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연산의 특성상 입력 특성들의 공간적 분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특성의 순서가 섞여도 가중치는 각 픽셀에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해당 입력 특성의 위치와 관계없이 가중치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본의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한 결과 가중치와 무작위로 섞인 이미지에 대한 가중치가 취합되면 그 결과는 같은 값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연결 계층으로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덧셈의 교환 법칙에 따르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x가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그냥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세 개를 가정할게요. 근데 x의 순서를 이제 바꾸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다고 해도 가중치들은 이제 x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요 Z1번하고 Z2번은 여기에 픽셀들과 가중치의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이 두 개는 그냥 동일합니다. 즉 완전 연결의 입장에서는 얘를 섞거나 뭐 안 섞거나 뭐 이거를 뭐 1차원으로 만드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서 얘한테 학습을 시키는데 완전 연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픽셀 하나하나마다 가중치를 이제 할당하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까지 이제 해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뭔가 좀 가정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이 점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 연결 계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범위에서의 관계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고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수학적인 도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수학적 도구로서 17세기 프랑스 수학자가 발명한 합성곱 연산이 결과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먼저 합성곱 연산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합성곱은 실수 범위의 값을 발생하는 두 함수 간의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특정 시점을 t라고 표기하겠습니다. 특정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은 ft라고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할 때는 최근의 가격이 예전의 가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일수록 더 중요하게 반영하는 가중치를 GT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의 실제 예측은 지난 모든 가격들의 변화가 아니라 최근의 가격들의 변화를 주요하게 고려해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GT는 최근 가격들의 관계만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가격을 발생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완전 연결의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FT를 예상하기 위해 최근과 과거의 가격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그것들의 모든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특정 시점에서 가격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완전 연결의 방식으로는 그런 변화 이전 가격이나 그 이후의 가격들을 동일하게 놓고 가중치를 학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완전 연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관측값으로 비유한 FT는 합성곱 연산에서 입력이라고 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GT는
T 이전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적용되는 효과로서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커널은 일종의 시야 범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합성곱 연산의 결과는 종종 특징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성곱 신경망을 구성하면 뭐가 좀 달라질까요? 실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모형을 구성하는 부분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그 이전의 함수와는 명칭을 구분해서 컨브넷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을 종종 이제 컨브넷이라고 줄여서 이제 부르는데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말이 길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이제 모델은 현재로서는 이제 이 시퀀셜로 우리가 익숙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에 이제 그 입력을 이제 지정하는데 요번에 그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784로 LA 갈비 썰듯이 이 이미지를 1차원의 벡터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미지들이 보통 이제 색상 채널이 있다 보니까는 색상 채널까지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떻게 지정해 주는가에는 그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좀 다른 편인데요. 이제 케라스에서는 이제 이런 형식을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높이와 너비와 이제 채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그 라이브러리마다 실제로 좀 다른 게 그 파이토치에서는 이런 형식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를 사용하실 때는 1 28 28 이런 식으로 그 가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모델 애드를 계속 써주는 게 좀 귀찮아요. 한두 번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모델 애드 말고 시퀀셜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목록으로 좀 간결하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 애드, 모델 애드, 모델 애드 하는 부분을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최종적으로 이제 내보내 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쇼 서머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서머리를 이제 보지 않도록 뭐 하는 것도 그냥 이제 우리가 해오던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얼기설기 이제 틀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이냐면 레이어즈에서 덴스가 아닌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계층이 사용되는 게 주요한 이제 차이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합성곱 계층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출력의 개수는 이제 32개 뭐 이런 식으로 요 수치는 임의적입니다. 50개도 할 수 있고 100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32개 이게 적당히 이제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커널 사이즈는 이제 일단 3짜리로 하는데 요것도 이제 그 소개를 이제 드려야 되고요. 액티베이션을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레이어즈에서 액티베이션을 이제 렐루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조금 번잡스럽기 때문에 그 액티베이션을 이렇게 인자로 설정할 수 있도록 또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을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이제 제공합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액티베이션 이전에 뭔가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 계층하고 액티베이션 사이에 뭐 어떤 처리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좀 간결한 편입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명칭을 주죠. 컨볼루션 1이라고 명칭을 이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층을 구성을 해볼게요. 출력층을 어떻게 할까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출력층은 그냥 댄스입니다. 그리고 얘 액티베이션은 이제 소프트맥스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요 소프트맥스를 안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데 지금의 경우에 뭐 10개 정도면 소프트맥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이제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마찬가지로 일단 CPU 맥락에서 합성곱이니까 GPU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은 이제 우리가 논의가 안 됐으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하고 get convnet을 이제 해가지고 아이고 N자가 빠졌네요. 일단 여기까지 서머리가 잘 나오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합성곱 계층이 매개 변수가 극히 적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죠? 근데 이렇게 구성하면 이제 신경망이 최소한 2층이 돼야 되니까 최소한의 신경망을 구성하긴 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실제 연산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 댄스는 1차원의 벡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 댄스가 3차원짜리 벡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형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요 댄스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1차원으로 만들어주는 플래튼이라고 하는 계층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댄스에 맞추기 위한 용도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기실 수 있죠. 아니, 영상에 더 좋다는 합성곱을 이제 하기로 했잖아. 네. 근데 마지막에 출력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여기서 댄스를 쓰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요 컨볼루션 2D가 대상으로 하는 입력은 영상 이미지인데 거기서 이제 정보를 뽑는 거는 컨볼루션이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요 출력층은 누구를 상대해야 되냐면 임의적인 0부터 9까지의 레이블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 레이블들은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표기이죠. 그래서 요 레이블들과의 관계를 영상 속에서 뽑아낸 특징하고 매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완전 연결 자체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0에서 가까운 숫자들하고 먼 숫자들하고의 공간적 분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최소한의 신경망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제 이거를 이제 돌려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컴파일을 이제 하시는데 손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로스에서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최적화 기법은 아담으로 그냥 이제 하시면 되는데 기본 설정을 사용하실 때는 그냥 문자열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매트릭은 애큐러시를 줄여서 ACC로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핏하고 여기서 이제 X트레인 하고 트레인 레이블즈를 이제 넘기고 배치 크기 100에서 에폭을 이제 10번으로 해가지고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바로 엔터키 입력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X트레인의 형상이 지금 78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X트레인을 28 바이 28 바이 1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현재 모형이 기대하는 이제 형상이 이제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784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잘 수행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에포그 2번, 두 번 만에 손실이 0.3대로 내려가 줬어요. 에폭 3번에 벌써 90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완전 연결 계층에서 10번이나 20번을 했을 때 효과가 에폭 두세 번 만에 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확실히 그 정보를 더 잘 반영한 형태이기 때문에 더 빨리 학습이 이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10번의 에폭을 수행하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94라고 하는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확인이 되는 거는 이 연산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매개 변수가 이제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한 1ms 정도가 소요가 됐다면 지금은 그거에서 한 6배에서 7배 정도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일단은 이 합성곡 신경망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GPU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 결과를 보시면 이 결과에서 데이터에 적합한 형태의 신경망을 쓰니까 훨씬 더 학습이 잘 수행됐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 우리 딥러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시간 딥러닝 기본 과정 같이 살펴봤습니다. 딥러닝의 시작점에 이해하시는데 참고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영상도 이제 올라갈 거고요. 또 그 다음 주 머신러닝이 있는데 그 머신러닝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아마도 영상으로 그 제가 기록을 남길 거예요.